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정입니다. 2026년 4월 7일 아침인데요. 오늘자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쭉 읽다 보니까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키워드인가요, 기자님? 바로 시간 그리고 마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 단 2주라는 행정 절차의 시간이 개인의 자산을 확 묶어버리는 마찰, 또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를 압도하면서 폭주하는 부채 속도 마찰. 아, 맞아요. 근데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지정학적 타임아웃, 또 이 모든 물리적인 마찰을 단돈 22원으로 소멸시켜버리고 있는 중국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와, 오늘 주제들이 정말 굵직굵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독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이슈들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한번 밀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네, 5월 9일이요. 네네,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종료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안건이 나왔어요.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맹점을 손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원래 혜택을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니까 완전히 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했거든요. 완료라는 게 참 깐깐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완료라는 기준 자체예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더라도 네네. 지자체에서 그거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행정 절차 자체가 보통 한 2주에서 길게는 막 3주 이상까지도 걸리거든요. 아, 그러면 서류 일찍 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허가 완료가 아니라 허가 신청으로 바꾸자고 제안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항의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을 했는데 네. 그 보안 검색 때 직원이 부족해서 막 줄이 안 줄어드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는 딱 그런 억울한 격이네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기자님. 진짜 그렇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공사가 게이트를 저 반대편으로 막 바꿔버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내 통제권 밖의 그 시스템 속도 때문에 수천에서 막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정해둔 타임라인에 맞춰서 움직였는데 물리적인 행정 병목 현상 때문에 사실상 4월 중순부터는 매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 정부도 그 규제가 시장 유동성을 막아버리는 이른바 마찰 비용을 인지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준으로 문턱을 낮추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그 1주택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 검토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아, 그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상태로 무주택자한테 집을 파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님,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이른바 갭 투기 막겠다고 정부가 엄청 굳게 닫아뒀던 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꽉 닫아뒀었죠. 근데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 해주면 이거 다시 투기 수요 자극해서 집값 막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기저에 깔린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하거든요. 아,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네네. 지금까지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잠겨있는 매물을 시장으로 확 끌어내는, 그러니까 공급이 훨씬 시급하다는 경제학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집을 못 팔고 묶여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가는 연쇄 이동까지 전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다고 하죠. 아하, 수요를 억제로 눌러서 얻는 가격 안정화보다 매물이 풀려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투기를 허용하냐 마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유동성 공급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네, 이해가 쑥쑥 되네요. 근데 이번 국무회의 기사에서 이 경제정책만큼이나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더라고요. 아, 네. 무인기 사태 이후로 첫 직접 표명이었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발언의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이고 중립적인 리스크 관리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리스크 관리요? 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일부 돌발 행동 때문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정치적인 수사를 넘어서
그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즉 지정학적 마찰 비용을 선제적으로 낮추겠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인 겁니다. 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행정적 마찰도 줄이고 외부의 안보 리스크라는 거시적 마찰까지 줄이려는 노력은 참 긍정적이네요. 네, 방향성은 참 좋습니다. 근데요, 기자님, 정작 이 모든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지갑 사정, 이건 좀 속도를 감당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국가 부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니까요. 작년 국가부채가 1,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한 거죠. 진짜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우리 독자님들이 더 주목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바로 2년 연속 104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관리재정 수주입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그 관리 재정 수지라는 단어가 경제 기사에서 되게 자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어렵게 들리죠? 네, 뭐 국가의 빚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집 가계부로 치면 대체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쉽게 가계부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 말하는 수지죠. 그게 바로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네. 근데 이 수입 안에는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몽땅 포함되어 있어요. 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부가 당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입에서 이 국민연금 같은 기금들을 쫙 빼고 진짜 정부가 순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살림살이만 계산한 그 진짜 성적표가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히 이해됐어요. 이게 104조 원 적자라는 건 정부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크게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입니다. 와, 미래 세대에게 돌려줄 돈을 빼고 나니까 지갑이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진짜 좀 소름 돋는 부분은요. 1,300조 원이라는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이게 늘어나는 가속도입니다. 네, 속도가 진짜 무섭죠. 작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무려 11.0%에 달했거든요. 11%요? 와. 이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속도의 심각성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거기는 좀 다른가요? 같은 기간에 미국의 연방부채 증가율은 6.34%였고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조차도 1.86%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1.86%대 11.0%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약 2배, 일본보다는 무려 6배나 가깝게 빠르게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내 월급 오르는 속도는 뭐 1년에 2, 3% 남짓인데 마이너스 통장 빚은 매년 11%씩 복리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죠. 기사에서 그 서강대 허정 교수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던데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 체면 구긴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사슬을 보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9%까지 올랐는데 빚 늘어나는 속도가 나라 전체가 돈 버는 경제 성장률을 훌쩍 앞지르고 있거든요. 돈 버는 속도보다 빚지는 속도가 빠르다. 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정부가 부채 갚을 능력이 되나? 하고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신용등급을 내리게 됩니다. 아, 등급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겠네요.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당장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돈 빌릴 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아, 정부가 돈을 비싸게 빌려오면 그 기준점이 확 올라가니까 결국 시중은행들이 돈 빌려오는 비용도 비싸지겠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일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와, 그럼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독자님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기업들 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폭등하는 거네요. 맞아요. 거시경제의 마찰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개인의 식탁 물가랑 이자 부담으로 탁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아무리 좋은 복지나 산업 정책을 내놔도 모래성 위에서 집 짓는 꼴이 되겠네요. 네,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국가 내부의 펀더멘털도 이렇게 살얼음 파는데 외부 변수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화약고죠, 중동.
아, 네, 중동, 지정학적 마찰, 진짜 분초를 다투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전력시설 공습 최후 통첩, 그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정학적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서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협정이라는 2단계 중재안을 딱 제안한 겁니다. 파키스탄이요? 기자님, 여기서 제 첫 번째 의문은 왜 하필 파키스탄인가 하는 점이에요. 보통 중동 평화 중재라고 하면 뭐 카타르, 이집트 아니면 유럽연합 이런 쪽이 나서는 그림이 익숙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파키스탄의 그 지정학적 위치랑 외교적 자산을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위치길래요? 일단 파키스탄은 이란이랑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면서도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과 아주 긴밀한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온 되게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아, 양쪽이랑 다 말이 통하는 거군요. 네. 게다가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랑 직접 대화가 완전 끊긴 상태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인 거고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도 국경을 맞댄 군사 강국이 중재를 하는데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하, 그렇게 등장한 중재안이군요. 그 핵심 내용이 45일간의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45일 동안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해보자, 뭐 이런 건데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 이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장 좁고 치명적인 목줄 같은 곳입니다. 아, 원유의 20%나요? 네. 근데 이 해협이 군사적 긴장으로 탁 막혀버리면 당장 그 원유 실어나르는 유조선들의 해상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배가 아예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보험료 때문에 배를 못 띄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45일의 휴전은 단순히 총소리 멈추는 걸 넘어서 보험사들한테 배를 띄워도 안전하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종의 최소한의 에스크로, 즉 보증기간을 의미합니다. 해협이 열려야 유가가 잡히고 유가가 잡혀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겠네요.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기자님, 이 45일짜리 시간표를 두고 미국이랑 이란이 동상이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일단 당장 급한 불 끄고 시간을 벌자는 입장인데 네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발언 보면 일시적 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거든요. 이러한 입장에서는요, 일시적 휴전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군사적 계산을 딱 읽고 있는 겁니다. 전투를 잠시 멈춘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45일 뒤에 합의 결렬되면 훨씬 더 강력한 공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란은 재발 방지를 담은 완벽한 종전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군요. 네, 차라리 지금 긴장 상태 유지하면서 협상력 높이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죠.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45일은 양측 간극을 좁히기에 너무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시간의 마찰과 싸우면서 피말리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네요. 근데 이 물리적 거리와 비용이라는 마찰을 혁신적으로 없애버린 현장도 있습니다. 아, 중국 말씀이시죠? 네, 오늘 기사 중에 제일 놀랐던 소식인데요.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막 달리고 있는 네오릭스의 자율주행 무인물류차 X3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베이징 다신구 이정경제기술개발고를 취재한 내용이었죠. 네, 근데 이게 자동차의 형태부터가 기존 개념을 완전히 파괴했더라고요. 운전석 자체가 아예 없고 뭐 높이 1.6m에 길이 2.7m짜리 거대한 박스 형태예요. 맞아요. 사진 보니까 약간 굴러다니는 거대한 자판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래 운전자 대신 귤 상자가 수십 개 실려 있고 길 가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어린아이 목소리로 자율주행 중입니다. 안전을 위해 2m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경고방송까지 한다잖아요. 네, 되게 귀엽죠. 네. 근데 기자님, 이런 자율주행차가 뭐 신기한 볼거리로 기사에 나온 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이유는 그 귀여운 외관이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1km 주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돈 22원, 0.1위안밖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1km당 22원. 이 숫자가 배달물류 산업의 근본적인 공식을 확 뒤집어버리는 임계점입니다. 어떻게 뒤집는 건가요? 그동안 이커머스나 배달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소량 주문이었거든요. 아, 한 개 시키면 배달비가 더 나오는 거요? 네, 물건값이 아무리 싸도
배달비사 인건비랑 오토바이 유류비라는 고정 마찰 비용이 드니까 적은 양 배달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아하. 근데 무인물류차는 사람도 안 타고 전기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 한계 비용을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인건비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낸 거네요. 기사 보니까 차량 한 대 가격이 약 2,600만 원 정도라던데 하루에 100km 주행하면서 배달을 20번 넘게 소화하면 편의점이나 지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1년도 안 돼서 투자금 다 뽑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네, ROI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대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베이징 같은 화려한 일선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더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신기술은 인프라 빵빵한 도심 한복판에서 먼저 쓰이지 않나요? 그게 기술 발전 반망에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심 한복판은 사실 복잡한 교통 상황이나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이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마찰이 심하군요. 네, 반면에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도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인구 감소랑 고령화 때문에 배달 인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결핍 상태거든요. 아, 배달할 사람이 아예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까지 걸어가기 힘든 노인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 귤 한 상자를 단돈 22원의 배송비만 내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그냥 뭐 도심의 신기한 볼거리를 넘어서 물류 인프라가 무너져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혈관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네요. 정말 거대한 경제적 혁신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일상을 진짜로 바꾸고 있는 현장인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중국의 무인물류차 혁신까지 핵심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